당신이 쇼군이 됐습니다. 일본 전체를 소나기에 진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신하들의 목을 직접 베어야 하고 아내는 매일 밤 당신이 죽기를 기도합니다. 밥 한술 뜨기 전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잠들기 전엔 칼을 품에 안아야 하죠. 영광이요? 그건 피로 쓴 거짓말이었고 왕자는 시체 더미 위에 세워진 저주받은 의자였습니다. 오늘은 쇼군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는지 권력의 정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49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이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죠. 성은 전쟁으로 금이 가고 있었고 북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두개골을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매일 시체가 수레에 실려 나갔고 까마귀들이 그 뒤를 따라 날았죠. 피냄새가 바람에 실려 방 안까지 스며들었는데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안아주며 속삭였죠. 마음만은 부드럽게 지켜라 아들아.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네 안의 따뜻함만은 잃지 마라. 그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들렸습니다. 언젠가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백성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고기 분쇄기 같은 겁니다. 들어가면 갈려 나오는 거죠. 살점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며 원래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 번 실수하면 가문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머리는 창끝에 꽂혀 성문에 걸리며 이름은 후세에 침뱉어지는 수치가 되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 약하다고 배신당하고 잔인하면 원한을 사서 암살당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바다로 끝나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6살 때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뜯겨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양팔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어머니의 손톱이 살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안 돼, 제발 내 아이를. 절규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물들지 마라. 그 목소리가 마차 바퀴 소리에 묻혔고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죠. 끌려간 곳은 적대 세력 영주의 성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와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선 초록빛 점액이 흘러내렸고 쥐들이 구석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죠. 잠자리라고 던져준 건 가시처럼 뾰족한 지푸라기 덤이었습니다. 첫날 밤 피부가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몰려들었죠. 밥이라고 주는 건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쌀이었는데 그릇을 들면 하얀 것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위장이 뒤집어지는 걸 참으며 씹어 삼켰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였으니까요. 인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목이 날아가는 처지였죠. 경비병들은 썩은 고기 같은 입냄새를 풍기며 매일 비웃었습니다. 네 아비가 반란 일으키면 네 머리통을 선물 상자에 담아 보내줄 거다. 예쁘게 포장해서 말이야.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쥐인지 자객인지 알 수 없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손에 쥐어준 나무말 인형만 꼭 안고서 그분의 말씀을 되뇌었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라.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나무 조각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연결고리였고 그것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8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언 진흙 위에 맨발로 세워졌고 발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을 잃었죠. 물집이 터져 손바닥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나무검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진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동작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대나무 막대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것 같은 충격에 눈앞이 하얘졌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 내면 더 맞았죠. 약한 놈은 썩어 문드러진다. 개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이 악물어라. 스승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땀과 공포의 냄새가 훈련장에 가득했고 함께 훈련받는 아이들 중 몇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실려 나갔죠. 12살이 됐을 때 한 경쟁자가 어머니가 주신 나무말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나무 파편으로 흩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랑 같은 거 품고 있으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놈이 코웃음 쳤죠.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그걸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요. 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꿈속에서만큼은 여전히 자비를 베풀라고 애원했습니다. 14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었죠. 밤중에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는데 횃불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연기가 악마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불타는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다 쓰러졌죠.
그 혼란 속에서 10살쯤 된 농민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새처럼 앙상한 몸에 재와 피로 얼룩진 누더기 기모노를 입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이 저와 마주쳤는데 세상의 모든 공포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내장이 흘러나오는 부서진 인형을 꼭 쥐고 떨면서 속삭였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죽었어요. 죽어가는 새처럼 가느다란 목소리였는데 그게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 발 다가가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날아왔습니다. 가문이 먼저다, 언제나. 뒤돌아보니 아버지의 눈빛이 밤하늘보다 차가웠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도우면 너도 죽는다고요. 산적의 칼이 소녀의 뺨을 스쳤고 피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무서워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죠. 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을 내렸습니다. 소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믿음이 유리창처럼 산산이 부서졌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절규했지만 산적들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몸이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맨발이 진흙을 긁었죠. 비명이 불타는 마을에 메아리 쳤다가 불꽃 소리와 하이에나 같은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진흙 위에 버려진 인형이었는데 그 아이의 피에 젖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소녀의 흐느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피 묻은 얼굴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새겨졌죠. 어둠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넌 친절할 수 있었어? 왜 그랬니? 내장을 틀어쥐고 비트는 것 같은 말이었죠.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그 고통으로 죄책감을 묻으려 했죠. 자비란 등에 꽂히는 칼날이다. 바보들이나 누리는 사치라고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버린 칼이 된 겁니다. 날카롭지만 텅 빈 전쟁의 무자비한 맷돌에서 벼려진 무기가요. 14살 가문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복도마다 땀과 배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스치는 사람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동작에서 거짓말을 읽는 법을 배웠고 미소에서 배신의 냄새를 맡았죠. 아침 먹기도 전에 어제의 동맹을 시체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했죠. 저 마을을 구할 것인가, 금을 취할 것인가. 눈을 감고 금을 선택했습니다. 횃불이 초가지붕에 옮겨 붙었고 집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비명이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죄책감이 창자를 갉아먹었지만 이를 악물고 삼켜버렸죠. 어머니 목소리가 그날 밤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영웅은 죽고 괴물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었으니까요. 15살 첫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우가 갑옷을 두들겼고 시야가 흐려지는 속에서 적이 달려들었죠. 첫 번째 사람을 베었습니다. 칼이 목을 스치는 순간 뼈에 닿는 진동이 손까지 전해졌고 비명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피가 얼굴에 튀었는데 뜨겁고 비릿한 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상대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지만 전장에서 토하면 죽는 겁니다. 부상당한 적이 진흙 속에서 기어 나왔는데 또래 소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제발요. 눈물과 빗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손을 뻗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어올려 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고 그 아이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걸 똑똑히 봤죠. 그날 밤 막사에서 토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장이 돌이 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첫 살인, 잔인해지기로 한 첫 번째 선택이었죠. 어머니 목소리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그게 무서웠습니다. 18살, 숲에서 반란 가문을 기습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들이 아버지를 암살하려 했다고 했죠. 새벽빛이 뒤틀린 나무 사이로 붉게 스며들었고 소나무 향과 공포의 냄새가 차가운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였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또래로 보이는 아들까지 3명이었습니다. 여위고 초라했으며 몰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죠. 소년이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나와 겹쳐 보였습니다.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라지게 놔둘 수도 있었죠. 찰나의 순간 자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약함은 배신을 부릅니다. 손을 들어 올렸고 부하들이 늑대떼처럼 덮쳤죠. 칼이 번뜩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에서 핏줄기가 솟았고 어머니는 가슴을 꿰뚫린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쓰러졌죠. 직접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서 원망보다는 체념이 보였습니다. 칼을 내리쳤고 작은 몸이 축 늘어졌죠.
피가 서리 내린 낙엽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숲이 고요해졌고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메스꺼움이 치밀었지만 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은 도살자의 게임이다. 부하들이 환호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망설였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20살이 됐을 때 가장 신임하던 가신이 배신했습니다. 밤중에 침소로 숨어들어와 칼을 휘둘렀는데 갈비뼈를 스치는 통증에 눈을 떴죠.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 상대를 제압했고 그를 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가죽을 한 겹씩 벗겼죠. 비명이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피가 바닥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끌려와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애원했지만 목을 쳤죠. 증인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피가 손등에 튀었고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소매에 피를 닦으며 되뇌었죠. 그날 이후로 그림자마다 배신이 도사리고 있다고 느꼈고 잠들 때도 칼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25살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건 최후의 대결이었죠. 전장은 그야말로 도살장이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피가 도랑을 이루어 흘렀죠. 조총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화약 연기와 재가 패를 막았습니다. 잘린 머리들이 진흙 속에서 굴러다녔는데 눈을 뜬 채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전투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훈련받고 등을 맡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적편에 서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대를 습지로 유인해 수렁에 빠뜨렸고 병사들이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며 익사하는 걸 언덕에서 지켜봤죠. 목 졸리는 비명이 수백 개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무릎 꿇고 자비를 빌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자비는 약함이다. 으르렁거리며 칼을 휘둘렀고 수십 명의 목이 잔디 위로 굴러갔습니다. 피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죠. 전투가 끝났을 때 시체 더미 위에 섰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었고 함성이 터져 나왔죠. 곧 쇼군이 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 냄새가 났고 영혼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바람만이 죄를 속삭였죠. 26살 천황이 쇼군 직위를 내렸습니다. 형식적인 미소 뒤에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일본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에도의 성은 하수구처럼 악취가 났고 권력만큼이나 음모도 넘쳐 흘렀습니다. 벽마다 귀가 달려있는 것 같았고 스치는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죠. 다이묘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는 비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을 에도에 강제로 머물게 했죠. 인질과 다름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쥐어짜고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냈습니다. 첩자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차에 독이 들어갑니다. 요리사를 잡아왔는데 노인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배를 갈랐죠. 창자가 바닥에 쏟아졌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피가 비단 바닥재를 적셨고 비명이 기둥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봤는데 위장이 뒤틀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본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문 앞에 경비를 늘렸고 침상 밑에 칼을 숨겼죠. 모든 삐걱거림이 자객의 발소리로 들렸고 차를 마실 때마다 독의 쓴맛을 상상했습니다. 28살부터 반란 진압이 일상이 됐습니다. 불과 철로 저항을 짓밟았죠. 어느 마을이 세금을 거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갔죠. 횃불을 던지자 초가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불타는 집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애워쌌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고 노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내렸고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비명이 불꽃 소리에 묻혔죠. 새벽이 밝았을 때 마을은 잿더미였고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말에 올라타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갔는데 말발굽 아래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아들을 데리고 그 마을의 폐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재가 바람에 날렸고 검게 탄 뼈들이 잡초 사이로 보였죠. 아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말을 끊었죠. 바보들이나 충성을 믿는다. 두려움만이 진짜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봤는데 어린 시절 내 눈과 똑같았습니다. 공포 위에 왕자를 세웠지만 진짜 주인은 편집주의였죠. 쥐가 치즈를 갉아먹듯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죽인 자들의 얼굴이
행렬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농민 소녀, 숲속의 가족, 배신한 친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름 모를 시체들이 밤마다 돌아왔죠. 32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암호 서신을 손에 넣었는데 왕자를 빼앗으려는 음모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 후계자로 키운 아이가 아비의 목을 노리다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용서해라, 네 아들이잖니. 하지만 용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직접 처형하기로 했죠. 아들이 끌려왔을 때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왜 그랬느냐 물었지만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고 아들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내 눈이었습니다. 칼이 내려갔고 목이 잘렸습니다. 피가 뜨겁게 쏟아졌고 몸이 쓰러졌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에 뛰어들어와 아들의 시체 위에 엎어졌죠. 악마야, 짐승만도 못한 놈. 저주가 독처럼 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죠. 물들지 말라 했자니,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라 했잖니. 그림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늦었어. 다 끝났단 말이야. 심장은 검게 탄 껍데기가 됐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35살, 애도가 비단으로 빛났지만 속은 죄와 거짓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음모를 짓밟았고 관련자들의 머리를 창에 꽂아 성문에 세웠죠. 까마귀들이 누나를 쪼아먹었고 파리떼가 전쟁북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법으로 일본을 옥죄었지만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37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횃불이 밤을 밝혔고 함성이 성벽까지 들렸죠. 직접 말에 올라 진압에 나섰습니다. 말발굽이 2개 골을 으깼고 피가 갑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저주가 칼날보다 날카로웠죠. 네 자식도 이렇게 죽을 거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말에 칼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죠. 시체 하나를 만들 때마다 10명의 반란군이 생겨났습니다. 증오는 구더기처럼 번식했고 아무리 짓밟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몸이 산채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도에 오염된 공기가 폐를 망쳤고 손이 마른 나뭇잎처럼 떨렸죠.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전에 불태운 마을의 폐허를 말없이 지나갔죠. 달빛에 하얀 뼈들이 빛났고 잡초 사이로 작은 두개골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것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넌 뭐가 된 거니 내 아들아. 피를 뱉으며 말을 몰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제국은 철로 세웠지만 나는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영주들이 독수리처럼 맴돌며 부패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48살 후계자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처형한 아들 다음의 자식이었죠. 땀과 두려움 냄새가 진동하는 훈련장에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검이 부들부들 떨렸고 자세는 엉망이었죠. 약한 왕은 벌레밥이 된다. 그게 네 형 꼴이야. 막대기로 팔을 내리쳤고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움찔했는데 그게 공포인지 반역의 씨앗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이묘들이 독수리 눈으로 도사리며 쇠락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 숨결이 칼날 삼키는 것 같았고 관절이 썩은 나무처럼 삐걱댔죠. 공포가 갉아먹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배신할까?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저 아이마저 부수지 마라. 하지만 짓눌러 버렸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또 칼이 날아올 테니까요. 50살이 됐을 때 제국은 기억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성은 거대한 납골당 같았고 침묵이 전쟁의 함성보다 크게 비명을 질렀죠.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었거나 증오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아내는 매일 밤 내가 죽기를 기도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내 숨소리만 들어도 몸을 웅크렸습니다. 악몽이 밤마다 핥히었죠. 처형한 아들의 눈동자, 불탄 마을, 숲속의 가족, 그 농민 소녀, 그리고 어머니. 넌 친절할 수 있었어. 왜 이렇게 됐니? 목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졌죠. 기침할 때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신이었지만 왕국은 공포와 공허함뿐이었죠. 52살, 죽음을 거부하는 시체가 됐습니다. 방에서 양냄새와 썩음의 악취가 뒤섞였고 피부는 젖은 양피지처럼 늘어졌죠. 눈이 움푹 들어가 해골 같았습니다. 명령을 내뱉었지만 영주들이 코웃음 쳤죠.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후계자가 문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리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죠.
분명 내 무덤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숨 지었습니다. 부드럽게 나무라 했잖니. 피 섞인 웃음이 터졌죠. 늦었어 어머니. 반백년이나 늦었어. 53살에 죽었습니다. 애도성의 어두운 방에서 약냄새와 오물 속에서 숨이 끊어졌죠. 천하를 호령했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얼룩이었죠.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도 썩어 문드러지더군요. 제국은 한 세대 만에 흔들렸고 피로 쓴 이름은 바람 속 먼지가 됐습니다. 발버둥 치고 죽이고 배신하고 짓밟았는데 뭘 위해서였을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저버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친아들의 목까지 베었는데 남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